새벽 3시. 복도에는 슬리퍼 끄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하던 저는 한 입주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침대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앞에서 순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온 무릎 부분은 까져 피가 묻어 있었고 오른손만 현관이 있는 방향으로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미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바에는 집에서 죽고 싶다. 저는 이 말을 수백 번 들어왔습니다. 입주 어르신들에게서도 들었고 가족들에게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어머니에게서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김세자입니다. 올해 58살입니다. 18년 동안 요양 현장에서 일했던 전직 요양보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잔혹한 현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질 겁니다. 하지만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요양 일을 시작한 것은 40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물건을 진열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기가 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72살의 뇌경색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남편과 함께 반년 동안 집에서 돌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여러 번 깨서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몸을 뒤집어 드려야 했고 밥도 한 숟갈씩 입에 넣어 드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것이 간병 자체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년 뒤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셨고 2달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처음 배치된 곳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중형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입주자는 약 70명 정도였습니다. 교육에서는 늘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돌봄, 그 사람다운 삶을 돕는 돌봄. 정말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 저는 그 말들이 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일은 배설 보조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순간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에는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는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툰 손으로 따라했습니다. 아마 손이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교육 때는 마네킹으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마네킹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삶을 살아온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천장만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김미영 씨는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움직임은 매우 빠르고 어르신들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게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자 씨, 이 일은 말이야. 3개월 안에 익숙해지거나
3개월 안에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야.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냄새에 익숙해진다는 것, 비명에 익숙해진다는 것, 사람이 물건처럼 취급되는 모습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건 적응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은 돌봄의 질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순이 바로 요양 현장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몇 년 동안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시설에 들어온 것은 제가 그곳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87살. 작은 체구에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살고 있었지만 넘어지면서 대퇴골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 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아들이 시설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입소하던 날 아들이 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시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정중한 말투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보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로비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였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소 후 첫 일주일 동안 순자 할머니는 모범적인 입주자였습니다. 식사도 잘 하셨고 프로그램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늘 정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두 번째 주부터였습니다. 밤이 되면 순자 할머니가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늦었잖아. 오늘은 집에 가야 해. 말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동네 마트에 잠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요양 현장에서는 이것을 기가 욕구라고 부릅니다.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사람을 붙잡아 방으로 모시는 일.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세요. 그렇게 말하며 거짓말하는 일.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알고 있는 일. 그것은 생각보다 사람 마음을 많이 지치게 만듭니다. 어르신도 힘들고 직원도 힘듭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 중 잠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순자 할머니 정신이 비교적 또렷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식당 했어. 남편하고 둘이 같이 했지. 우리 집 다시마 반찬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아? 손님들이 기차 타고 찾아왔어. 그 뒤로 순자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가게 진열장 위치, 단골 손님 이름, 명절 때 얼마나 바빴는지, 새벽부터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정말 어제 있었던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만큼은 시설 입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식당은 지금도 있나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있지. 내가 가서 다시 열어야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기록을 확인하다가 순자 할머니가 예전에 살던 주소를 보게 됐습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식당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아들이 땅을 팔았고 그 자리에는 1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매일 돌아가겠다고 말하던 그 집. 퇴근 후 저는 빈 휴게실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 집에 가야 한다. 매일 밤 그렇게 말하며 복도를 걷는 순자 할머니. 하지만 정작 돌아갈 집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면서도 어머니가 원해서 입소했다고 말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걸까요? 지금도 그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매일 밤 순자 할머니가 현관 쪽으로 뻗던 손은 이미 사라진 장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알게 된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의 밤은 그보다 더한 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양시설의 밤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잠들어 있고 직원은 편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던 시설에서는 야간 근무 직원 1명이 입주자 30명을 맡았습니다. 직원 1명이 입주자 30명을 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잠자리에 듭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한 분은 화장실에 가겠다고 호출벨을 누릅니다. 한 분은 기저귀 교환 시간이 됩니다. 한 분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 분은 치매 증상으로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다른 분은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낙상 위험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일이 같은 시간에 벌어집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였습니다. 호출벨이 동시에 3군데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낙상 위험이 있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침대 난간을 넘어 내려오려는 할아버지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다른 방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장실 호출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쪽을 살피면 다른 쪽이 비어버리는 상황. 그것이 야간 근무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사고는 없었나요? 낙상은 없었나요? 문제는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안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운이 좋았던 밤이 있었을 뿐입니다. 김미영 선배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최선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결국 어르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자 기가 욕구가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집에 가겠다고 했고 낮에도 가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기다리세요? 제가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데리러 온대. 곧 올 거야. 하지만 순자 할머니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어떤 날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그렇게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기억을 조금씩 지우다가 어느 날은 다시 돌려주고 다시 빼앗아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프로그램실에서 노래 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할머니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노래 안 부르세요?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 오잖아. 식당 지붕 안 새는지 봐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사는 걸까? 기억을 사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입주자 한 분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분은 김정숙 할머니였습니다. 72살. 남편을 집에서 직접 간병하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시설에 들어왔을 때 저는 당연히 남편이 먼저 입소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먼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 남편은 79살의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됐고 삼키는 기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할머니는 집에서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정말 버텼습니다. 하루 4번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밤에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병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픈 게 힘들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웠어. 남편은 새벽에도 여러 번 깼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했고 몸이 아프다고 했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때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생활이 몇 달씩 이어지자 몸이 버티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딸은 직장 때문에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처음 몇 번은 찾아왔지만 점점 발길이 끊겼습니다. 결국 집 안에는 정숙 할머니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을 부축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어느 날은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쉬지 못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은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4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늘렸고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을 먹어도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한 탈수와 과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보호자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숙 할머니는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입원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입원한 첫날, 남편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반나절 동안 남편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기저귀도 갈지 못했고 침대에 누운 채 도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따뜻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돌보는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숙 할머니 가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시설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입소하던 날, 정숙 할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끝까지 집에서 모시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설 입소를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설 입소가 포기가 아니라 가족 모두를 살리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설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91살의 김미자 할머니였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시설에 들어온 뒤 오히려 웃음이 많아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록을 읽어보았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가족관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학대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에 들어오게 된 걸까? 저는 그 이유를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91살이었습니다. 시설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연세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은 가족이 시설 입소를 결정합니다. 본인은 싫어하고 자식들이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본인이 먼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맡은 직원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입소 상담날, 상담 직원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시설에 오시려고 하세요? 미자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숨을 못 쉬겠어. 처음에는 건강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폐가 안 좋은가? 심장이 안 좋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밥도 챙겨줬고, 빨래도 해줬고, 병원도 데려다 줬습니다. 미자 할머니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나쁜 사람 아니야. 정말 잘해줘. 그런데 말이야. 공기가 달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자 할머니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있으면 나는 거실에 안 나가. 며느리가 TV 보고 있으면 나는 방에 있어. 목욕도 며느리가 다 쓰고 난 뒤에 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줄여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에 있어도 집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는 같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TV 소리만 들리는 식탁,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저녁. 그런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식사할 때마다 긴장했다고 합니다. 손이 떨릴까봐, 국을 흘릴까봐, 밥을 떨어뜨릴까봐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직접 세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23번이었습니다. TV 소리가 컸던 것 같아 죄송해요. 반찬을 남겨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사과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자 할머니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긴 세월의 참음이 있었는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설에 들어온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의 미자 할머니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실에서 종이 접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자 갑자기 등이 굽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빛도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미자 할머니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휴, 피곤하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면회가 기쁜 일이 아니라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며칠 뒤 미자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자유로워. 저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시설이 자유롭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손이 떨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화장실 오래 있어도 눈치 안 보여. 밥 먹다 흘려도 괜찮아. 그래서 숨이 쉬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보다 시설이 더 자유롭다.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폭언도 없었습니다. 학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최선의 틈 사이에서
한 노인은 조금씩 자기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아무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때때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시설에 와서 종이 접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취미였습니다. 집에서는 종이 조각이 흩어진다고 눈치가 보여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활동실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종이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매일 종이 접기를 했습니다. 꽃상자, 작품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만드시네요. 그러면 미자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요양원에 가느니 집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집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남편을 끝까지 집에서 돌보려다 먼저 무너졌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집안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마지막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결정으로 시설에 들어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몸이 한계에 이르러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가족 관계 속에서 조금씩 밀려나 결국 시설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걸까? 어디에서 죽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주자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서였습니다. 입소자 이름을 불러도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돌봄이 아니라 작업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미영 선배가 처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안에 익숙해지거나 3개월 안에 그만두거나.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가장 나쁜 방식으로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유니폼을 입습니다. 출근합니다. 업무를 합니다. 퇴근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무엇이 사라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야간 근무 때였습니다. 새벽 무렵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93살 김태수 할아버지 방이었습니다. 말기 신부 전으로 이미 임종 돌봄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호흡은 매우 얕아져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간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첫 차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인 듯 했습니다.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입주자 호출벨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 4시 반쯤 할아버지 호흡이 멈췄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곁에 있었던 사람은 가족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인 저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 급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버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 서류는 어디서 받으면 됩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제가 손을 잡고 있던 분입니다. 방금 세상을 떠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보험 서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가족의 슬픔을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장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간소한 장례였습니다. 시설에 계신 10년 동안 면회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마지막 손을 잡고 가족은 보험 서류를 받으러 오는 현실. 도대체 우리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김태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은 계속했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속 돌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마지막까지 관리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전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순자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야 해.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정숙 할머니도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집에서 돌보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자신이 먼저 쓰러졌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집보다 시설이 더 자유롭다고 말하던 미자 할머니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시설장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세자씨, 조금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봐요. 좋은 직원인데 아깝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근무 날,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분, 천장을 바라보는 분, 손을 꼭 쥔 채 잠든 분,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을 돌봐줄 사람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여전히 찾지 못한 채 시설을 떠났습니다. 사직 후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다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똑같은 반찬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요양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84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차로 2시간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 없어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괜찮아.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자야. 엄마는 요양엄마는 싫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서 살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18년 동안 맡았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장기요양기관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앞으로의 준비를 하나씩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방문 요양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간 보호가 늘어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단기 보호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연금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대기자는 많습니다. 좋은 시설은 자리가 없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자리도 부족합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자야, 나는 집에서 죽을 거야. 요양원은 싫어.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너무 많은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밤새 집을 찾던 순자 할머니, 가족보다 직원 얼굴을 더 자주 보던 어르신들, 임종 순간에도 아무도 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른 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먼저 무너진 가족들, 간병 때문에 병을 얻은 배우자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집안들, 그 역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요양원이 싫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나는 끝난 것 같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 점점 줄어드는 기억,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래,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노인을 돌봤습니다. 수많은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어머니 문제 앞에서는 아무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 상태는 조금 더 진행되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약을 2번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약을 아예 먹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남 도움 안 받아도 돼. 하지만 점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방문 요양 선생님이 오기 시작한 뒤 어머니 생활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식사도 챙겨드리고 약도 확인해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결국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좋아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세자야, 너 언제 왔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왔어, 엄마. 그런데 10분 뒤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자야, 언제 왔니?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시설에서 일할 때는 참 많이 참았습니다. 수많은 치매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순자 할머니가 이해되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그 말의 의미가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사람은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편안했던 시간, 가장 나다웠던 시절, 그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식당이 있었고, 정숙 할머니에게는 남편과 살던 집이 있었고, 미자 할머니에게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는 아직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18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늦게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억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요양원에 가느니 집에서 죽고 싶다.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숙 할머니를 봤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에서 돌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 결과 남편도 위험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구나. 반대로 미자 할머니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집에서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와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집이라는 장소가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순자 할머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아갈 집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건물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젊었던 자신, 일하던 자신, 누군가를 사랑하던 자신,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세자야, 오늘 무슨 요일이니? 세자야, 너 언제 왔니?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야, 엄마. 방금 왔어, 엄마. 그리고 같은 질문을 또 받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설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선택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답을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도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죽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죽는 것, 시설에서 죽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품에서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시설에서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가장 행복해 보였던 분들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가 남아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던 분,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던 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분, 그런 분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끔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시간이 된다면 얼굴도 보여주세요. 비싼 선물보다 짧은 안부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언젠가 늙어갈 준비를 조금씩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준비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용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조금 더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요양원을 싫다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집이 정답이라고도, 무조건 시설이 정답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집에 남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시설 입소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그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18년 동안 요양 현장에서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